제 사법고시 동기나 또는 대학교 뭐 친한 선후배 친구들이 다 지금 대법관, 또 대법관 마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동기들은 또 재판 연구관을 거친 분들이 많고, 또 후배들은 현직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고, 또 작년에 우리 그 대통령 선거 직전 한 달 전에 이 국민 주권지를 명백히 침해하는 조이대 희대의난이 있었고,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전현직 대법관, 전현직 헌법 재판 연구관들한테 많이 좀 이 의견을 물었고, 제가 이제 찾아낸 대법원 판례 및 법 왜곡죄에도 해당하고, 그리고 그 대법원에 따라서 작년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위헌 헌법 위반이고 위법 형사소송법 위반 무효다라는 것까지 다 동의를 복수의 이 대법원 관계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명백하게 이 파기환송이 무효다라고 하는 네. 것까지는 사실 주장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뭔가 재밌는 것은 이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파기환송심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거 2월 달에 법관들 인사이동 때 그 담당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새로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게 된 재판장이 구회근 재판장인데, 이 구회근 재판장이 저하고 또 국가적인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분인데, 그게 재작년 2024년 2월 6일 날 윤석열이가 그 터무니없는 의대 정원 2,000명 그걸 발표해서 제가 바로 소송을 냈고, 그때도 서울고등법원, 그때는 행정 7부에 이 구혜건 재판장님이 윤석열이의 의대 정원 2,000명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판결로 확인시켜줘서 그때 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죠. 그게 제가 담당했는데, 그 담당 재판장님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담당 재판장으로 왔습니다. 구혜건 재판장님이 뭐 아무리 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고 법리에 또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분이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한다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구혜건 재판장께 그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린 2016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법리적으로 이것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기록을 다시 환부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떤 국민이나 이런 국가적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견서, 탄원서 이런 것은 낼 수가 있죠. 제가 일단은 재판장님 구혜건, 이번에 새로 맡게 된 재판장님께 여러 국민들을 대신해서 또는 대변해서 그래서 의견서를 우선은 제출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법원 행정처라도 나서서 이 문제의 잘못을 발견했으면 사후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죠. 국회 민주당이 또 법사위가 있는 거고,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궁하고 또 요구를 해야 되겠죠. 우선은 네. 국회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 스픽서를 중심으로 언론에서 이것을 계속 쟁점을 더 키우고 더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알도록,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픽서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구혜건 재판장께 그런 의견서 내고 이제 하는 그런 등등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온라인 서명 운동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 또 스픽서 중심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뭐 대법원 쪽의 현직 뭐 또는 전직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거 뭐 법 위반 맞다라고 네. 인정을 할 정도라면 네. 이거 탄핵 사유 되는 거 아닙니까, 조이대?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이 대법원이 그간에 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전자소송을 시작하는 거, 이게 돈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모든 대법관들이 또 다 잘 알아요, 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이제 10월 10일 날 그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 규칙이 이제 드디어 발효가 되었고, 그 전에는 종이로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대법관이나 모르는 재판연구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스스로 본인들이 이거 명백히 이거는 법률 위반이고 잘못됐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서면주의, 엄격한 요식주의를 위반한 그 검사의 공소장도 무효다라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현재 법으로 하면은 법왜곡죄고 종전의 법으로 하면은 직무유기죄고
7만 쪽의 종이 기록을 출력해서 검토해야만 되는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서 헌법 27조 이러한 형사소송 법률 규정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것은 작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때의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고 국민 주권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대한 헌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이 심리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방법이 이제 이 사유가 나왔으니 탄핵 사유가 나왔으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를 발의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 충분한 법리적 명분이 쌓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간에 민주당이 작년부터 이제 여러 검사들이나 또 심지어 그 내란의 그 주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등등을 탄핵 소추는 여러 건을 의결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가서 사실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을 인용하는 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현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뭐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탄핵을 기각해왔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와 그런 헌법 위반을 찾아내야 된다. 탄핵을 받아들이려면은 헌법적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이론 구성을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헌법 위반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 판례로 그런 서면주의를 위반한 것은 명백히 헌법 27조 법률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탄핵소추 발의하면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이 또 국민들에게 방송이 되고 그 심리가 이렇게 공개됨으로써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공개되고 하면 헌재도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정무적 판단으로 이병철 변호사님께 좀 네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을 할 만한, 탄핵 소추를 할 만한 이제 사안이 명백하게 나왔다. 문제는 네, 국회가 지금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있고 이 그렇습니다. 문제에 집중을 했을 때 이제 블랙홀처럼 빠져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에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자고 할 것인지는 매우 네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네네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즉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들이 이 댓글들을 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또 특히나 이제 사법개혁 3법 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적용이 되는 것들이죠. 법왜곡죄도 제가 고발을 했고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법관 정원은 2년 후부터 이제 1년에 4명씩 또 추가 정원이 되지만 그것 자체가 현재 대법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또 대법원이 나서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열고 막 저항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여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이런 가장 좋은 타이밍이 현재 또 만들어졌고 거기에 제가 2016년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이것을 국가적인 어떤 의제로 그리고 탄핵 소추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게 6월 3일 뭐 한 2달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에 큰 구도에도 큰 그 민주 진영에 큰 좋은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국회로 일단 공이 넘어가서 이제 조희대 탄핵과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증거가 또 위법한 사항이 일단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2025년 5월 1일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선거법 관련해서 결정을 내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죠.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파기 재판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했느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명백하게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조희대가 알고 본인이 혼자 다 덮어서기 어려우니까 네. 일단 고법으로 돌려보내서 고법이 며칠만이라도 이걸 빨리 확정을 해버리면 바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돼 버리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걸 혹시 노리고 했던 것 아니냐. 파기 재판까지 가는 것은 위헌 위법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본인이 또 독박 써야 되니까. 그런 제가 의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분석이시네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 혼자서 책임을 덮어 쓰는 것보다는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고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면 본인의 책임을 넘길 수가 있는 효과가 생기니까 뭐 그 생각을 분명히 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파기환송을 할 시점에 이게 위법 불법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걸 그대로 고법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고법이 뭐 일주일 만에 다시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유죄로. 네.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면 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네. 요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그냥 이재명 후보는 아예 자격이 박탈돼 버리고 그냥 판결은 판결대로 끝이 나버리고
피해 구제는 될 방법이 없고 뭐 이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터지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그 대법원 시키는 대로 이제 유죄다, 뭐 벌금이 뭐 200만 원, 300만 원이다, 자격 박탈, 이제 그걸로 확정되지는 않고 다시 또 대법원으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다시 또 확정을 시켜야 돼요. 그 내용을. 네.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또 그것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이 막 서둘러서 다 끝내버린다. 또 그렇게 이제 만약에 추진이 됐다 하면은 혁명적 상황이 도래가 됐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 혁명의 반혁명의 대상은 완전히 조희대가 됐을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조인들이 그렇게 깡다구 있게 배짱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하신 대로 파기 재판을 안 했던 것이고, 만약에 가정적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혁명적 상황이 도래했겠죠.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런 불법,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효인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의 주장과 함께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다 해서 그냥 선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거의 혁명적 상황이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5월 1일 날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파기 환송을 하고 난 뒤에 고법에서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절대로 이 재판 속개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압박을 넣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을 속개해서 대법원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윤석열 편에 드는 네네. 대법원이 이재명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그걸 맞습니다. 막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도 대비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요 로펌을 중심으로 하는 이 법조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 라는 그게 맞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가 고법에서 도저히 담당 재판부가 국민적 저항을 감당이 안 돼.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중단을 해버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 이번에 이제 교체가 됐지만 이재권 재판장님이 또 상당히 좀 진보적인 좀 사람이어서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개 중에 제일 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제일 먼저 이 재판을 헌법 84조를 들어서 그냥 추후 지정해버렸죠. 자, 그런 걸 이제 다시 시나리오를 저희들은 추측이지만 소설을 쓰는 것이지만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본인이 혹시라도 대법원의 네. 판례나 전자문서로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네.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지인을 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이런 네. 이런 사유 때문에 우리가 놓쳤다라고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인정하고 네. 그것이 정치적 억측을 저희들처럼 불러일으키는 것은 과도하다라면서 자제를 요청한다든지 네. 뭔가 본인의 견해를 밝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원행정처가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네.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 중대한 어떤 중범죄자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합니다, 특히 고위공무원이 엄청난 뇌물을 받아 챙겨 먹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우리는 못 봤습니다. 똑같은 심리가 아닐까요? 특히나 대법원장, 대법관, 좋은 대학교 나오고 평생 엘리트로 크고 온실의 하추처럼 커왔던 그런 고위공무원들, 특히 특권 속에 살아왔던 이 대법관,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그런 배짱은 없습니다. 그건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엉터리라고 반박을 제대로 하면서 논쟁이라도 하든지 아예 입을 닫고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조희대 탄핵의 사유는 일단 만들어졌다.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제가 이렇게 짧게 정리하면, 이제 탄핵이 자꾸 기각이 그간에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게 또 많아요. 해봤자 되겠냐. 그런데 확실하게 탄핵 대상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그간에 검사들 탄핵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정도 입증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것은 2016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완벽하게 입증이 되는 사안이다. 즉각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